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내다버리고 한국의 무기로 싹 다 교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폴란드가 과거 한국에게 빚을 진 사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폴란드의 어느 한 감독이 파헤치게 된 폴란드와 한국의 이야기. 무슨 사연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폴란드의 다큐멘터리 감독 드미트리 스베티입니다. 평소에 잊혀진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서 카메라에 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지난해 초부터였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내용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양국 정상의 만남과 경제 협력 현황, 문화 교류 정도를 담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날도 바르샤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평소처럼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1989년 전후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마침 경제 위기로 폴란드가 국제 채무 탕감을 요청하던 어려운 시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묶음의 문서를 발견하곤 정말 놀랐습니다. 문서 제목은 대한민국 차관 탕감 결정 문서였어요. 한국은 폴란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5천만 달러 차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문서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해서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나라들에게 상환 연기나 일부 탕감을 요청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그냥 탕감해줬다고요? 저는 곧장 바로 노트북에 검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폴란드와 한국 관계에 관한 공식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찾아가 이 문서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 할 뿐이었어요. 이런 옛날 문서는 수천 개가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퇴근하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에게 차관을 제공했으며 왜 그것을 조용하게 탕감해줬을지. 무엇보다 왜 이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건지. 누군가가 저에게 갑자기 보물 지도를 떨어뜨려 준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더 깊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마치고 저는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어서 기획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교 기념 다큐가 아닌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새롭게 말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드미트리,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해? 한국이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을 그냥 탕감해줬다고. 너가 잘못 본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작진 모두가 제 발견에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수석 프로듀서 카티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당신 경력을 걸고 싶은 거야? 한국과 폴란드가 그런 특별한 관계였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역사책에도 없고 뉴스에서도 언급된 적 없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문서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그냥 포기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했죠. 이건 우리가 너무 오래 무시해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카티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산이 없어. 시청률도 안 나올 거고. 그냥 원래 기획대로 가자. 머릿속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계속 맴돌아 저는 결국 그날 잠에 들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결국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스튜디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 커리어 중 가장 과감한 결정이었죠. 미쳤군. 그냥 문서 하나 보고 이러는 거야? 카티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일 수도 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저널리스트의 본능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저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딸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폴란드 한국 간 왕복 항공권과 2주일 체류 비용, 그리고 현지 통역사 비용까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딸 아그네스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모든 걸 걸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니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바로잡는 일이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생소한 음식 냄새까지.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은 형형색색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폴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첫 번째 난관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어요. 외교부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려 했지만 택시 기사님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와 통역사를 구하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호텔 리셉션에서 한국계 폴란드인 통역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이라는 30대 남성이었죠.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인이었고 양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비밀 차관 탕감이라고요?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문서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배경을 알아내려고 여기까지 왔죠. 제임스는 한동안 저를 관찰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 만들면 될 텐데.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큰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제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제임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외교 문서를 열람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설명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미트리 씨, 우리 방법을 바꿔볼까요? 직접 문서를 찾는 대신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임스의 제안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서 80년대 후반 외교부 인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당시 한국-폴란드 관계에 관여했던 외교관 몇 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아직 서울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김현우 전 외교부 차관은 서울 북쪽 한적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의 연세에도 정정하셨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하지만 차관 탕감에 대해 물었을 때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저는 폴란드에서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도요. 김현우님은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폴란드에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냐는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했을 때 폴란드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도운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한 양국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았는데요. 제 표정을 읽으신 듯 김현우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폐허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죠. 그 중에는 폴란드도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다고요? 그건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떻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1950년대 초 폴란드는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한 병원선을 보냈어요. 그 배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타고 있었죠. 수천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현우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가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이게 그 병원선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병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과 폴란드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였어요.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김현우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 폴란드의 지원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도서관, 전쟁기념관, 외교사료관까지 샅샅이 뒤졌죠.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먼지 쌓인 문서들과 마이크로필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은 종이에 베이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흥분으로 피로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950년대 초 폴란드는 야스포 작전의 일환으로 의료진과 의약품을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폴란드 적십 자사가 주축이 된 이 지원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수천 명의 한국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죠. 몇몇 사진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폴란드 의사들이 어린 한국 아이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은 국경을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폴란드가 당시 공산권 국가였음에도 이념을 초월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념의 벽을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왜 이 역사적 사실은 양국 어디에서도 크게 조명받지 못했을까요? 이 의문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부산 근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우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폴란드 의료진이 활동했던 장소였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마을에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한 노인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당시 10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더욱 생생했죠. 외국인 선생님들이 왔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픈 우리를 치료해 주셨죠. 그때 저는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는데 폴란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덕분에 절단을 면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바지를 걷어올려 오래된 수술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 안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인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서방 진영에 속한 남한을 돕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었기에 이 역사는 공식 기록에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조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호텔 로비의 TV에서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똑같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걸까요? 우리는 즉시 노트북을 펼치고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죠. 계약 규모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였고 한국에게도 방산 수출 신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국방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임스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신뢰와 상호 존중의 결실입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 마테우시에게 연락했죠. 그는 이 계약에 직접 관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대 차이로 그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지만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드미트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미국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었어. 하지만 납기와 가격 조건에서 한국 제안이 더 매력적이었지. 그런데 결정적이었던 건 한국이 위기시 지원 약속이었어.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 우려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더라고.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 납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지. 다른 나라들은 그런 융통성이 없었어.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다큐멘터리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독립 제작사의 도움을 받았죠. 예산이 부족해 화려한 효과나 고급 장비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야기 자체가 강력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과 문서들, 인터뷰 영상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죠. 편집을 돕던 스테파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먹힐까? 그가 종종 물었죠. 하지만 점차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야. 그 말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조용한 은혜. 한국과 폴란드의 잊혀진 인연은 처음에 크라쿠프 국제영화제에서 소규모로 상영되었습니다. 상영관은 그리 크지 않았고 관객도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표는 일주일 전에 매진되었고 심지어 추가 상영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상영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관객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영화가 시작되고 조용했던 상영관은 곧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김현우 님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여러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이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나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장 조용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화제 이후 놀랍게도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전국 방송을 통해 수백만 폴란드 사람들에게 전해질 기회였으니까요. 방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요.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대학과 외교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심지어 폴란드 외교부에서는 한국 폴란드 관계 특별자문위원으로 초빙하기도 했죠. 제가 50대 중반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 한국 대통령도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었고 한국에서 폴란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다큐멘터리는 폴란드 외교학과와 국제관계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미래의 외교관들이 이 사례를 통해 조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학생들에게 국제관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이해관계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기억, 그리고 진정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요. 마침내 김현우님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폴란드 한국 우호 증진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받은 은혜는 값되, 그것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김현우님의 아버지가 치료받은 폴란드 병원선의 의사 가족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 노바코프스카는 이제 80대의 노년에 접어든 여성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그 병원선의 의사였죠.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 아이들을 치료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송에서는 김현우님과 안나님의 만남을 생중계했고 그 감동적인 장면은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조용한 외교의 세계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죠. 세계 각국의 조용한 외교 사례를 찾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발견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식에만 주목합니다. 대형 뉴스, 충격적인 사건, 극적인 선언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종종 조용히 카메라 앞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이야기는 그 소중한 진실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드미트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